한반도의 해운 역사를 이야기하면 보통 신라의 청해진이나 고려의 경란도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조선시대는 어떤가요? 세금 정책이나 세국 정책으로 나라의 문을 걸어 잠궜던 시기, 아니면 육로를 통한 명나라, 청나라와의 교류나 교역만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조선시대에도 해운을 통한 국가 간의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위험한 바닷길을 헤쳐나가 단절된 국교를 회복하고 조선과 일본의 문화교류에 앞장섰던 조선시대 해운 역사의 주인공, 조선시대 통신사를 만나봅니다. 네, 여러분은 통신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 통신사 말고요.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일본에 파견된 외교 국왕사절단을 말합니다. 오늘 저희는 주로 1607년부터 1811년까지 200여 년간 활동한 조선 후기 통신사들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당시에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려면 이동 기간이 무려 반년 이상 걸렸습니다. 또 육로 대신 바닷길로 가야 했기 때문에 가는 길에 풍랑이라도 만나면 큰일이었죠. 실제로 1763년 통신정사로 파견됐던 조엄 일행은 배가 파손되는 해난 사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일부 사신들은 사행 대신 차라리 먼 지역으로 유배형을 택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북방의 청나라에 대비해서 일본과 우호 교린을 맺고 임진왜란과 같은 전쟁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일본의 실정을 확실하게 알아야 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통신사들은 피할 수 없는 선택지, 일본을 향해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조선 한양에서 일본 에도까지 왕복 4,500km를 이동했던 통신사들은 지금이야 비행기로 가면 1시간 가면 가는 거리지만 당시에는 배가 유일한 운송수단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사행원들이 발휘되어준 통신사선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국립해양박물관이 재현한 1811년 순조 11년에 파견된 배인데요. 배 앞쪽에 도깨비와 귀신의 얼굴이 합쳐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 귀면 장식은 바다를 항해하는 두려워 말고 잘 다녀온나 라는 일종의 부적이었다고 합니다. 선실은 단청으로 화려하게 꾸며놓았는데요. 통신사선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조선의 우수한 문화를 알리는 배였던 만큼 디자인에도 많은 신경을 쓴 듯합니다. 배에는 보통 300명에서 500명 정도가 타는데 인원과 물품이 너무 많아서 4척에서 6척의 배를 나누어서 탔다고 합니다. 만약 배 바깥쪽에 정이라는 깃발이 있으면 통신사의 총책임자이자 왕의 국서를 전달하는 정사가 탔다는 뜻인데요. 정사를 포함한 3사신 외에도 통신사 중에는 글을 쓰는 문인, 의술에 능한 의원,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는 화원 등 다양한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들이 남긴 사행록을 보면서 좀 더 생생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를 타기 위해서는 한양에서 부산으로 가야겠죠. 하지만 부산에 도착했다고 해서 바로 바닷길에 나가는 건 아닙니다. 대규모 인원이 위험한 여정을 떠나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다신에게 안전을 비는 해신제입니다. 통신사 이성린의 사행록을 보면 부산 진성과 성문 바깥 언덕의 망루, 즉 연가대를 볼 수 있는데요. 1624년 통신사행 이후로 이곳에서 해신제가 치러졌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사를 지내기 3일 전부터 부정을 탈 만한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서약을 맺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통신사들이 서로의 무사 기원을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느껴지시죠? 이렇게 맹세를 하고 나면 2일 동안은 매사 모든 일을 경계하고 다음 날은 목욕 재개한 후에 3일째 되는 날 해신제를 치릅니다. 의식이 끝나면 일행은 일정 기간 휴식을 가진 뒤에 경상자수사가 베풀어주는 마지막 잔치 전별연이라는 연회를 받으며 잔치를 즐겼다고 합니다. 장보고 청해진 유적지에서 제사 관련 유물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지금도 바닷길을 오가는 선박이 항해 전에 고사를 지내는 걸 보면 무사 항해를 기원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사도 잔치도 다 치렀겠다. 길일도 받았겠다. 그럼 이제 진짜 출발일까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길일이 정해져도 배가 출발하려면 해류나 바람 등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해서 통신사들은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을 부산에서 보내야 했는데요. 그동안 배를 점검하거나 시승하곤 했는데 또 하나의 일과는 산과 강, 바다를 모두 접한 부산을 유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중 사행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두 지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부산의 노을 명소인 모룬대입니다. 안개와 구름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모룬대라고 이름 붙여진 이곳은 신비로운 풍경도 절경이지만 임진왜란 시기 격전이 벌어진 곳이자 이순신 장군의 선봉장인 충숙공 정운이 순국했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인기 장소는 부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 해운대인데요. 고운 채치원의 잘을 따서 이름한 곳으로 주변 풍광이 워낙 아름다워서 통신사들은 모룬대와 해운대 중에서 어느 곳이 더 절경인가를 놓고 의견을 다툴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두 곳이 부산의 대표 명소인 걸 보면 보는 눈은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부산에서 배가 출항합니다. 첫 도착지는 쓰시마 섬인데요. 쓰시마 섬의 종착지인 후추, 지금 이즈아라입니다. 앞바다에 도착하면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채색선을 타고 나와서 통신사선을 맞이했습니다. 잠깐 이 그림을 보면요. 1811년 통신사선이 조선으로 돌아가기 전에 쓰시마 섬에서 예인선과 호송선을 갖추어서 백기를 인도해주는 모습을 그렸는데요. 그만큼 일본이 타국의 자신들을 예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후추에 도착한 사행원들은 국서를 받들고 통악을 울리며 숙소인 세잔지로 향했는데요. 널찍한 규모의 세잔지에서 통신사들은 20가지가 넘는 정갈한 음식을 대접받죠. 극진한 대우는 이키섬에서도 이어지는데 이키섬에서는 통신사들을 위해 일부러 100여 칸이나 되는 건물을 짓고 또 방마다 목욕하는 곳, 세수하는 곳, 차를 끓이는 곳을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삼나무통에 해산물 등의 각종 재료를 넣고 미소된장을 풀어서 끓인 탕, 스기야키를 별미로 제공하는데요. 이 음식은 국물 맛이 일품이어서 통신사들 사이에 인기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이후 스기야키는 외관을 통해서도 들어오는데요. 이것이 해운을 통한 문화교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면 조선시대 통신사들이 뭔가 호강만 한 것 같죠? 하지만 이후 시모노세키를 향한 길부터 아주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2편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타의 진공 신민정이었습니다.